우리 내부의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외부에 저희 고객들이 웹 서비스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DMZ라고 하는 영역을 별도로 구축을 하죠. 그리고 회사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지점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 지점들 간에 연결하기 위해서 WAN 구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전용이 생길 수도 있고 MPLS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지점하고 WAN 구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WAN을 뭐 몇 주만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대부분이 WAN 구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IPsec VPN을 통해 가지고 백업 구간을 하기 위한 VPN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전하다 보면 다른 회사하고 또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외망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구간들이 왜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 설명드리는 부분은 유저하고 백본 영역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분이나 1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PC가 두 대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대의 PC를 서로 간에 통신을 하도록 하려면 당연히 둘 사이에 케이블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UTP 케이블 같은 경우는 RX하고 TX가 별도의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 PC의 TX는 다른 쪽 PC의 RX로 그리고 다른 쪽 PC의 TX는 다시 반대쪽의 RX로 연결이 돼야지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뀐 케이블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라고 부르죠. 자, 크로스오버 케이블로 연결하고 나서 두 대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그대로 통신이 가능하죠. FE80이라서 로컬 링크 어드레스를 통해서 바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동일 네트워크에 있어야지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PC의 IP 어드레스랑 서브넷 마스크를 할당해주고 그리고 동일 네트워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이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바꿔서 AND 연산을 시키고 나면 그 AND 연산한 결과값이 19168 1.0의 24비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PC에도 마찬가지로 IP 어드레스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주면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을 시켜서 19168 1.0의 24비트다. 저 네트워크가 같으면 통신할 수 있고 저 네트워크 정보가 다르면 서로 간에 통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대 간의 통신을 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PC의 개수가 많아졌어요. 4대가 됐습니다. 4대 간에 서로 간에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게 하려면 당연히 각각의 PC마다 랜 카드를 3개씩 꽂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꽂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스위치 또는 허브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상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PC에서 TX에서 트래픽이 나가면 다른 장비의 RX로 전부 다 트래픽이 가야지 통신이 가능할 거고 다른 PC에서 TX로 정보를 전달을 하면 당연히 내 PC에 RX로 트래픽이 들어와야지만 통신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나 허브는 내부에서 전부 다 크로스를 시켜놨기 때문에 PC하고 연결할 때는 스트레이트 케이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스위치 간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크로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네트워크가 점점 커져서 스위치 한 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여러 개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스위치와 PC 간의 케이블은 스트레이트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스위치 내부는 크로스 되어 있다. 그러니까 RX에서 들어간 트래픽이 TX에서 나간 트래픽이 상대방 포트의 RX로 상대방 쪽의 RX가 상대방 스위치 포트의 TX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 쪽에서 TX로 연결된 게 RX로 내 쪽이 RX로 연결된 게 다른 쪽 포트에 TX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서로 간에 연결이 돼야지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을 시켜 놓으면 PC들이 많으면 각각의 PC가 스위치들하고 스트레이트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서는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하면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위치라고 하는 놈은 웹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웹 어드레스 테이블에 데스티네이션 웹 어드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포트로 전부 다 플로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ARP 리퀘스트라든지 뭐 이러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 망에서 전체적으로 브로드캐스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도메인을 나누어 보자 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나누죠. 스위치들마다 부서 A는 10.1.1.0에 24비트, 부서 B는 10.1.2.0에 24비트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나눕니다. 네트워크를 나누게 되면 브로드캐스트는 자기네 네트워크에서만 브로드캐스트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는 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죠. 레이어 2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라우터를 두고 연결을 시켜서 라우팅을 통해서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일즈 부서는 인원이 30명이에요. 24포트 스위치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4포트 스위치 2개를 갖다 놓고 엔지니어 부서는 50명, HR 부서는 10명, 그 다음에 일반 손님들 오시면 손님들도 인터넷을 사용해야 될 테니까 손님들에 대한 게스트에 대해서도 한 1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를 사서 봤더니 인원은 다 합쳐서 100명인데 100명이면 24포트짜리 4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맞나요? 5개군요. 5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스위치는 7대를 사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회사라고 하는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대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7대를 사서 사용을 해야 된다.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VLA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스위치에 여러 부서의 사용자들이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VLAN만 가지고 굉장히 오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VLAN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자, 스위치 한 대가 있을 때 포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포트에 VLAN 2번을 2개 세팅하고 VLAN 3번을 세팅하고 다른 하나의 인터페이스에는 트렁크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VLAN 2번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는 당연히 자신의 VLAN 정보를 모르겠죠. PC는 알 수가 없습니다. VLAN은 스위치만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프레임을 전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프레임 정보가 들어오면 해당 인터페이스가 VLAN 2번이었죠. 그러면 프레임에 내부적으로 VLAN 2번이라고 하는 태그 정보를 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가 만약에 VLAN 3번으로 나가려고 하면 태그 정보는 VLAN 2번인데 인터페이스는 VLAN 3번이죠. 그러면 VLAN 3번으로 못 나가도록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VLAN 2번이 VLAN 2번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VLAN 2번 정보를 달고 내보내면 PC는 VLAN 태그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LAN으로 트래픽을 내보낼 때는 VLAN 정보를 삭제하고 프레임 정보만 내보냅니다. 이게 VLAN 정보 다죠. VLAN이라고 하는 건 스위치가 들어올 때 VLAN 태그를 붙이고 내보낼 때 인터페이스와 VLAN 정보를 비교해서 패킷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같으면 VLAN 정보 띄고 내보내고 다르면 안 보내고 이게 VLAN 정보 답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2대 이상 연결이 되어 있을 때 A 스위치의 VLAN과 B 스위치의 VLAN 간에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트렁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면 트렁크 포트로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냐? 트렁크 포트로는 VLAN 정보를 달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들어왔을 때 VLAN이 몇 번인 줄 알겠죠?
그럼 그 다음 스위치에서 VLAN 2번하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800점 다동Q를 할 것이냐, 뭐 IS를 할 것이냐, 이 VLAN 정보, VLAN 2번이라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가 있을 때, 트렁크로 구성을 하면 VLAN 정보를 달고 보내서 같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포트의 숫자만큼 VLAN 2번이 30명이 필요하다면 30포트, A 스위치에 24개 포트, 뭐 B 스위치에 6개 포트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포트가 사용하다면 VLAN 3번을 50개 포트를 할당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개 포트가 필요하면 10개, 그리고 다시 10개가 필요하면 10개. 그래서 기존에는 100명이 사용하기 위해서 스위치가 7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트렁크를 구성하고 나면 5대의 스위치만으로 100명의 사용자들이 전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계점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네트워크, VLAN들마다 네트워크가 다를 테니까 그 네트워크끼리 서로 간에 통신을 하려면 라우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위치 맨 끝에 있는 사용자들은 불만이 많겠죠. 왜요? 딜레이가 많을 테니까요. 스위치 하나 거칠 때마다 딜레이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딜레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컴택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오후 세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딜레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장비를 거치는 숫자를 줄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유저들 사이에서 호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스위치 하나를 두는데 우리는 이 스위치를 백본 스위치라고 부르는 거죠. 백본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에 있더라도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가운데 라우터를 넣는데 라우터를 두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라우터의 포트 가격하고 이더넷의 포트 가격을 비교하면 스위치의 포트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VLAN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라우터가 아직까지 있어야 되겠죠. 라우터로 연결을 해 놓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제 각각의 링크들이 100메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서로 다른 VLAN끼리 통신할 때는 라우터를 거쳐야 되니까 이쪽 맨 구석에 있는 스위치에 VLAN 2번과 VLAN 3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자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라우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VLAN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라우터와 스위치 간의 링크를 모두가 쉐어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구간이 너무 많은 트래픽이 들어다녀서 거기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트래픽이 한쪽으로 몰려서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을 우리는 초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간이 초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 밑에 레이어 2 스위치와 위에 있는 L3 라우터 간에 100메가나 뭐 1기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PC 내에서 통신하는 것처럼 버스로 연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L3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2와 L3를 하나로 합쳐서 보다 더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 L3 스위치가 가운데 있는데 백본 스위치죠. 백본 스위치가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일오버에 대한 부분이죠. 자, 페일오버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는 여러 개의 스위치들을 백본 스위치 2개를 만들어서 그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스위치가 실패가 되더라도 다른 스위치가 통신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스위치는 오른쪽 백본 스위치한테 트래픽을 보내고 어떤 스위치는 왼쪽 백본 스위치한테
트래픽을 전달하게 되면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백본과 백본 사이에 링크를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전에 단일화로 돼 있을 때는 트래픽이 루핑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페일오버를 위해서 리던던트하게 두 대를 구축하고 나니까 루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루핑을 막기 위해서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죠.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은 하나의 루트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루트하고 가까운 경로로 통신을 하고 루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은 블럭을 시켜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지 않도록 해서 루핑이 도는 구조를 막는 것이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이죠. 자, 그때 참고사항으로 블럭 포트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동작을 합니까? 아예 셧다운되나요? 그렇진 않죠.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른 포트에서 들어온 트래픽을 블럭된 포트로 포워딩하지 않고 블럭된 포트에서 들어온 정보를 다른 포트로 포워딩하지 않습니다. 블럭 포트도 받기는 다 받아요. 그리고 블럭 포트로 전달을 하는 패켓도 있죠. 관리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PHP라든지 LHP라든지 이러한 관리 프로토콜은 블럭 포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전달하죠. 그리고 블럭 포트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패켓을 보내지 말아야 되니까 맥 어드레스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포트 쪽으로는 패켓을 보내지 않다가 주 라인에 링크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블럭 포트를 풀어서 그쪽으로 통신을 하게끔 해줘야지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은 블럭 포트를 갖고 있는 스위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30초, 블럭 포트가 아니라 포워딩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50초라고 하는 페일오버 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RSTP나 아니면 MSTP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하게끔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루트라고 하는 놈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루트가 아닌 스위치는 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같이 장애가 생기지 않는 한 한쪽 스위치만 사용을 하니까 놀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위치를 한번 같이 사용해보자. 리소스를 최적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 꺼낼 때 클라우딩 얘기를 꺼낸 것도 그거죠. 돈 주고 산 걸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PVST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per VLAN 스페인 트리죠. VLAN별로 스페인 트리를 돌려서 예를 들어서 VLAN1에 대해서는 왼쪽 스위치가 루트, VLAN2에 대해서는 오른쪽 스위치가 루트. 자, 이렇게 통신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VLAN1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는 VLAN1 쪽으로 통신을 하고 VLAN2와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는 스위치 2 쪽으로 보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이 돌고 있으니까 링크 하나가 죽으면 백업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술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PC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같은 네트워크에서 두 개를 세팅할 수가 없죠. 두 개 세팅해봤자 어차피 맨 위에 있는 제일 첫 번째로 게이트웨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면 가능해요. 추가하기 해서.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하나밖에 세팅할 수가 없고 각각의 장비는 같은 IP 어드레스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VLAN1이 루트가 되어 있는 놈이 당연히 디폴트 게이트웨이, VLAN1에 대해서 루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VLAN2에 대한 루트는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가 VLAN2에 대해서 루트를 갖게 되겠죠.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맨 끝에, 저한테 맨 처음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죽어서 VLAN2의 루트 쪽으로 지금 현재 포워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VLAN1의 루트인 저 스위치가 디폴트 게이트웨이인 겁니다. 그러면 VLAN2로 트래픽을 보낼 때 스위치 1과, 그러니까 백본 스위치 1과 백본 스위치 2 사이의 링크를 통해서
핑퐁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게이트웨이가 그대로 첫 번째 스위치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또 뭐를 만듭니까? 우리가 HSRP다, VRRP다, GLBP다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두 스위치가 둘 다 예를 들어서 VLAN2면 10.0.0.1이라고 하는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둘 다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스위치, 왼쪽 스위치 둘 다. 그런데 두 개가 전부 다 10.0.0.1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에 HSRP나 VRRP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한쪽을 액티브, 한쪽을 스탠바이로 만들어서 액티브 쪽에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때 위의 내용을 보시면 L2 포트를 L3 포트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스위치 1이 있고 스위치 2가 있는데 해당 인터페이스를 지금 현재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L2로 두고 SVI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 VLAN2 들어가서 SVI 인터페이스에다가 HSRP나 VRRP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 구간이 다른 VLAN끼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럼프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구간이 다운되지 않으면 VLAN 인터페이스인 SVI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질 않죠. 그래서 HSRP나 VRRP 같은 경우에 액티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위치와 연결된 쪽을 노 스위치 포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셔서 L3 포트로 만든 다음에 해당 인터페이스에 HSRP나 VRRP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SVI 인터페이스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트랙 명령을 주셔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면 프라이어티 값을 낮춰서 상대방한테 뺏길 수 있도록 상대방이 액티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회사에서 SVI 인터페이스에다가 HSRP나 VRRP를 구성하고 나서 백업으로 안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노 스위치 포트를 주셔가지고 L3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SVI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시게 되면 해당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패스트는 0/1번이면 패스트는 0/1번이 다운되게 되면 프라이어티 값을 30만큼 낮춰라. 그리고 상대방 쪽에 프렘프트 옵션을 줘서 뺏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이 세팅하는 건 노 스위치 포트를 줘서 L3 포트로 만드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액티브로 되어 있는 스위치가 누굽니까? 액티브로 되어 있는 스위치가 요 왼쪽에 있는 스위치였어요. 그러다가 링크가 죽으면 둘 사이에 헬스 체크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얘가 액티브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스탠바이로 바뀌게 되겠죠. 또는 SVI 인터페이스를 쓰면 프라이트를 낮춰서 상대방이 액티브 정보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VIP에 대한 액티브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트래픽도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한테 패킷을 전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게이트웨이까지 문제가 없다, 다 잘 작성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VLAN 2, 3, 4, 5가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전부 다 액티브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VLAN 2하고 VLAN 3는 왼쪽 스위치를 액티브로, 그 다음에 VLAN 4하고 5는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액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VLAN 2, 3하고 VLAN 4하고 5하고 통신을 할 때 백본 스위치 구간에 링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링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굉장히 오속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1기가로는 부족해서 링크 하나를 더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1기가로 부족해서 링크 하나를 더 연결했는데도 1기가로밖에 안 돼요. 3개를 연결했는데도 1기가, 4개를 연결해도 1기가. 왜 그렇습니까? 2개를 연결하든 3개를 연결하든 스페인트리 프로토콜에 의해서 루핑이 발생해서 다른 쪽이 전부 다 블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링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 2개의 링크를 마치 하나의 링크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이더 채널, 시스코에서 얘기하는 이더 채널이 링크 어그리게이션 프로토콜 기술이죠. 어쨌든 이더 채널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둘 사이에 2기가면 2기가, 3기가면 3기가, 4기가면 4기가에서 여러 개의 링크를 하나의 링크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스팬 트리가 하나만 돌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둘 사이의 링크를 2기가로 묶을 수 있으면 밑에 있는 스위치들도 이더 채널을 묶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스위치들끼리는 이더 채널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백본 스위치를 마치 하나의 스위치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이러한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클라우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도 하나의 대형 서버를 갖다 놓고 나눠서 쓰는 것도 클라우딩이고 여러 개의 서버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클라우딩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버를 마치 하나처럼 사용하는 클라우딩을 만들어낸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형 서버를 갖다 놓고 나눠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성을 하시면 본사의 사용자들과 백본 스위치와 연결된 구간까지 전부 다 설계를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영역하고 백본하고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서버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주요 자원을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버팜이라고 하는 곳에 서버들도 있을 거고 뭐 DB 서버도 있을 거고 ERP 서버도 있을 거고 여러 개의 서버들이 있겠죠. 그리고 스토리지도 있고 자, 어쨌든 그 안에 주요 자원들이 전부 다 모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요 자원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버팜 스위치가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서버팜 스위치와 백본 스위치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링크로 연결을 하는데 L2로 연결을 해도 되지만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L3 라우팅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구성을 하죠. 저 구성을 뭐 스퀘어 구조로 하느냐 트라이앵글 구조로 하느냐 라고 하는 건 딜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설명을 드리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L3 라우팅을 시켜서 백본 스위치와 서버팜 스위치 간에 연결을 시켰는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통합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게 주요 자원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본 스위치와 서버팜 스위치 사이에 방화벽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화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액티브 스탠바이, 뭐 액티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방화벽을 액티브로 하든지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로 하든지 간에 L4 스위치가 없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세션을 카피할 수 있는 세션을 싱크하는 링크를 연결을 시켜놔야지만 될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액티브를 시키거나 액티브 스탠바이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액티브 스탠바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액티브를 하는 경우는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장비들이 좋아지고 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자, 보시면 액티브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아래 L4 스위치가 없을 때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이쪽으로 씬 패킷이 날아갔는데 씬에 대한 에크는 이쪽 방화벽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요즘에 장비가 좋아져서 딜레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씬 패킷이 날라오면 씬 패킷이 날라왔다는 걸 싱크를 통해서 얘한테 알려줘야지 얘가 씬 에크를 처리할 텐데 이쪽에서 신호가 날아가서 동기화되기 전에 패킷이 날아가서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요즘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액티브 기능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로 많이 구성을 하죠. 자,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장비는 놀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방화벽이나 아니면 IPS가 될 텐데 이 보안 장비가 문제가 생겨서 액티브의 장비가 문제가 생겨서 스탠바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액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 장비가 죽어서 다른 한쪽만 서비스를 하거나 어쨌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서 장비 자체가 죽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포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는 물리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성능의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PPS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최대 세션이 1000만 세션까지 가능한데 1000만 세션을 넘어가 버리거나 성능에 의해서 장비가 행위 걸리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액티브 스탠바이를 구성하나 액티브를 구성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두 장비가 동일 장비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방화벽이 포트나 아니면 이런 쪽에 장애가 생겨서 백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A쪽 장비에 성능에 문제가 생겨서 백업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동일 장비로 되어 있다는 게 함정이라고 하면 A 장비가 1000만 세션을 넘어가게 되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만 세션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얘가 죽으면 스탠바이가 액티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션을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즉 1000만 세션이 넘어가면 장애가 생기는 장비인데 양쪽 다 세션을 동기화하고 있으니까 성능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방화벽이 5분도 안 돼서 같이 다운이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액티브 스탠바이가 의미가 없게 되겠죠. 성능에 의한 장비가 장애 발생을 했을 때는 액티브가 장애가 발생하면 스탠바이도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보안 장비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성을 여기 보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보안 장비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보안 장비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세션이 됐든 2000만 세션이 됐든 우리 내부에 웜이 계속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되면 언젠가는 1000만이 됐든 2000만이 됐든 다 넘어갑니다. 즉 보안 담당자가 지금 현재 우리 망에 보안에 이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조치하기 전까지 보안 장비가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아무리 보안 장비가 좋아도 보안 관리자가 게으르면 그 망은 보안을 뚫릴 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방화벽이 1000만 세션이고 왼쪽 방화벽이 1000만 세션이면 이 두 개의 장비를 다 사용을 해서 2000만 세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L4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L4 장비가 왜 필요하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화벽이 한쪽에서 씬 패킷이 들어오면 3웨이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세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세션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씬에 대한 에크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L3 장비는
세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 스위치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PC가 이쪽을 베스트로 잡고 있으면 이 PC가 그대로 위쪽으로 패켓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 패켓은 왼쪽 방화벽으로 들어왔는데 신에 대한 에크는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방화벽부터 먼저 신이 없었는데 신의 에크가 날아오니까 이건 뭔가 해서 드랍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왼쪽 방화벽 같은 경우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신에 대한 에크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그 테이블을 삭제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 사이에 서로 간에 통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을 관리해 줘야 될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4 장비를 갖다 놓습니다. 레이어 4 장비는 어떻게 동작을 합니까? 처음에 신 패켓이 날라오면 물론 방화벽도 테이블을 만들지만 L4 장비가 테이블을 만들죠. 그래서 내보낸 트래픽 쪽, 들어온 트래픽 쪽으로 신의 에크가 날아가게 되면 해당 방화벽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장비도 들어온 쪽으로 내보내야 되지만 3웨이 핸드쉐이크에 의해서 다시 에크가 날아오게 되면 위에서 내려올 때도 다시 왔던 쪽으로 돌아보내야지 이 방화벽이 모든 세션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화벽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L4를 이용해서 FLB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에도 L4 스위치가 있고 밑에도 L4 스위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원래는 방화벽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FLB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을 하죠. 위에도 L4 스위치, 밑에도 L4 스위치가 있으면 FLB 방식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벽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방화벽은 포트 단위로 해서 A 포트가 인터널이다, B 포트가 익스터널이다, 그리고 C 포트가 DMZ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 단위로 세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화벽은 포트가 3개 있을 때 1번 포트에서 들어온 걸 2번 포트로 포워딩을 했어요. 신 패켓을. 그런데 신에 대한 에크가 3번 포트에서 들어와서 1번 포트로 나가게 되면 보내기는 2번 포트로 신 패켓을 보냈는데 받기는 신 에크가 3번 포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션 테이블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방화벽들이 둘 사이에 링크가 있을 때 얘네들을 이더 채널을 구현할 수 있는 방화벽도 있고 아니면 서버처럼 티밍을 통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처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쓰는 방화벽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포트에서 들어와도 하나의 세션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화벽은 나간 포트로 반드시 트래픽이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자, 디자인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결국 두 번째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구조는 가장 일반적으로 방화벽 두 대가 있을 때 위아래 단순히 L4 스위치만 갖다 놓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L4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문제점은 오른쪽 L4가 죽든지 왼쪽 L4가 죽든지 어쨌든 L4 하나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방화벽도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L4가 죽으면 얘하고 연결된 링크가 없으니까 이 방화벽만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애 포인트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리소스를 최적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L4 스위치 위아래 L2 스위치를 갖다 놓습니다. L2 스위치를 갖다 놓는 이유는 이 L4 쪽에서 들어온 트래픽이 얘가 문제가 생겨서 트래픽이 다른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방화벽은 두 개의 다른 포트로 들어온 걸 하나의 세션으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문제 때문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나의 포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얘가 로드 밸런싱을 하든 얘가 로드 밸런싱을 하든 하나의 포트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위아래 L2 스위치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L2 스위치를 위아래 갖다 놓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L4 스위치가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 L4가 두 개를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가장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장비는 티밍이나 이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하나의 두 개의 링크를 하나의 링크인 것처럼 구성할 수 있는 방화벽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L4 스위치에서 바로 크로스로 연결을 시켜놓게 되더라도 서로 다른 포트에서 들어오더라도 하나의 세션으로 방화벽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은 방화벽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LB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SLB를 구성하려고 해요. 서버 로드 밸런싱입니다. L4가 위아래에서 파이어 로드 밸런싱 했고 이번엔 SLB를 통해서 서버를 로드 밸런싱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서버 로드 밸런싱 하느냐 한번 보시죠. ERP라고 하는 서버가 있는데 서버의 IP 어드레스는 10.1.1.1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버팜에 10.1.1이라고 하는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ERP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유저는 10.1.1에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ERP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한 대가 죽더라도 나머지 서버가 통신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끼리 백업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만들었다가 이 제대로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서버를 한 대 늘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서버 한 대가 늘었어요. 다른 서버가 같은 IP 어드레스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10.1.1.2라고 하는 IP 어드레스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유저 입장에서는 ERP에 대한 서버가 10.1.1.1하고 10.1.1.2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DNS로 로드 밸런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1.1.1, 10.1.1.2를 실제로 리얼 IP 어드레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ERP 회사 이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DNS에서 한 사용자가 요청하면 10.1.1.1을 알려주고 다른 사용자한테 10.1.1.2를 알려주고 DNS로 로드 밸런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L4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 L4 스위치를 갖다 놓는 거죠. L4 스위치를 갖다 놓고 리얼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IP 어드레스를 누가 가지고 옵니까? L4 스위치가 가지고 오는 거죠. 모든 사용자는 전부 다 10.1.1.1이 서버인 줄 알고 접근해 오는 겁니다. 실제 그 IP 어드레스는 누가 갖고 있고요? L4 스위치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 IP 어드레스는 10.1.1.2, 10.1.1.3 세팅을 하게 되고 사용자도 서버는 10.1.1.1로만 알고 있으니까 L4 스위치한테 트래픽을 전달하면 L4 스위치가 10.1.1.2하고 10.1.1.3으로 서로 간에 로드 밸런싱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 뭐 L4 스위치, L7 스위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L4 스위치하고 L7 스위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L4 스위치라고 하면 초창기에 L4 스위치라는 게 나왔을 때 포트 단위로 로드 밸런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가 있어요. 웹서버가 80 포트입니다. 그래서 10.1.1.2하고 10.1.1.3을 80으로 접근해오면 두 개의 장비를 로드 밸런싱 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카페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카페 서버를 만들었어요. 카페 서버는 L4 스위치는 80 포트로 들어오면 무조건 2하고 3만 로드 밸런싱을 하니까 카페로 접근해오는 PC에 대해서는 VIP로 접근해오는 애에 대해서는 카페 서버인 4하고 5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는 10.1.1.2하고 3이고 카페 서버는 4하고 5인 거예요. 그 포트 번호가 같으면 로드 밸런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카페는 8080으로 하기로 하자. 그래서 8080으로 접근해 오면 카페 서버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80으로 접근해 오면 웹 서버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블로그라고 하는 또 사이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걔는 또 6번, 7번이 서버예요. 그러면 걔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드 발레싱 하자? 8888 포트로 해서 로드 발레싱을 하자. 이렇게 만들었던 게 L4 스위치인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서비스가 일어날 때마다 포트 번호를 계속 세팅을 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스위치가 L7 영역까지 확인을 해서 URL에 대한 요청이 따따따로 시작하면 2하고 3으로 로드 발레싱하고 전부 다 80으로 오는 겁니다. 전부 다 80으로 오는데 따따따를 요구하면 2하고 3번, 카페점으로 오면 4하고 5번, 블로그점으로 오면 6하고 7번, 이러한 식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패킷의 헤더 영역까지 확인을 해서 로드 발레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최초의 L7 스위치가 나오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다가 L7 스위치가 성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기능의 문제 때문에 잠깐 죽습니다. 잠깐 죽고 나서 뭐가 나와요? IPS가 나오죠. 이제 L7 스위치가 L7 영역까지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얘를 갖고 보안 장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L7 스위치가 뭘로 바뀝니까? IPS로 바뀌어요. 그래서 라디오나 아니면 탑레이어 이런 데처럼 L7 스위치를 만들던 데들이 전부 다 IPS를 만들기 시작하고, IPS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L7 스위치도 좋아져서 원래 나온 건 L7 스위치부터 먼저 나왔는데 IPS가 많이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L7 스위치가 이제 보편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로드 발레싱을 하기 위해서 L4 스위치를 만들어서 위아래에 갖다 놔서 강화벽을 로드 발레싱하는 FLP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서버 쪽은 위아래가 없죠. 서버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 쪽은 한쪽에서만 로드 발레싱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SLB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LB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있느냐?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 비싸죠? L4 스위치가 10G급은 좀 많이 비쌉니다. 저 예전 원주급은 굉장히 쌌는데. 그래서 L4 스위치 하나가 또 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L2 스위치는 48포트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트 단위로 해서 굉장히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원한 구조가 있죠. 날개처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드 발레싱을 할 때 스위치가 받아서 L4한테 던져주면 L4가 로드 발레싱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관리하거나 그러려면은 밑에 서버가 저 L4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잡아줘야지만 모든 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비용이 최소화되는 거고요. 돈이 많은 회사는 L4를 갖다 놓고 바로 그냥 로드 발레싱 해야 되는 서버들을 다이렉트로 붙여놓는 겁니다. 그런데 포트 단위로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어쨌든 이게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L4에서 바로 로드 발레싱을 하니까요. 그런데 좀 돈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원활 구조로 하려면은 뭔가 트래픽에 대한 관리가 좀 어렵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L4 스위치를 갖다 놓고 L4 밑에 다시 L2 스위치를 갖다 놓은 다음에 서버들을 연결하게 되죠. 그러면은 L4 스위치의 포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담당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구조를 좋아하는 담당자, 그리고 이런 구조를 돈하고 상관없이요. 담당자들마다 전부 다 좀 특징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본사 네트워크 중에서 서버팜하고 유저 네트워크를 백본망에 붙이는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뭐를 해야 돼요?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ISP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쪽으로 ISP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화를 만들죠. 우리가 이것을 멀티홈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용 라우터를 두고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가까운 베스트 경로로 트래픽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BGP를 돌리게 되겠죠. eBGP를 돌리고 내부에서 iBGP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 외부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서버팜을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FLB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FLB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자,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당연히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해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유해 트래픽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해 트래픽, 그러니까 비노멀 트래픽이죠. 어노멀리 트래픽이라고 하죠. 이런 트래픽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좀 다른 데보다 강화를 시켜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3티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죠. 자, 3티어 구조를 적용하기 전에 네트워크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네 둘 사이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스위치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얘를 또 연결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두 개 다 연결을 해주시는 게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밑에 스위치는 무슨 용도예요? 밑에 방화벽들이 있거나 그러면 걔네들이 당연히 위쪽으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잡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HSRP나 VRRP 같은 게 돌고 있어야 되죠. 그럼 HSRP나 VRRP 같은 걸 돌리기 위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포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도로 L2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있는데 얘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이 장비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모든 트래픽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이쪽으로 들어온 트래픽 중에서 베스트가 예를 들어서 KT하고 LG U+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LG U+ 쪽이 베스트면 이 장비가 트래픽을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들어온 인터페이스 다시 내보내게 되면 이쪽에 트래픽이 너무 과다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패켓을 포워딩하기 위한 용도로 두 개의 링크를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둘 사이에 연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밑에 스위치도 HSRP를 위해서 구성을 하고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3티어 구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방화벽, 그 다음에 IPS, IDS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디도스 공격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디도스 보안을 하기 위한 전용 장비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IPS랑 방화벽을 둬서, IPS에서는 유해 트래픽, 이미 알려져 있는 공격 패턴이라든지 이런 유해 트래픽을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어너멀리 트래픽, 어너멀리 트래픽이라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서버 IP 어드레스는 최대치가 10메가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5메가 BPS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반하고 좀 다르죠. 이런 것들도 어너멀리 트래픽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FTP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갑자기 FTP가 아니라 텔넷이나 다른 서버들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포트로도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트래픽들은 전부 다 어너멀리 트래픽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자, 어쨌든 어너멀리 트래픽에 대해서 차단을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트래픽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방화벽은 포트 단위로, 기본적으로 방화벽은 포트 단위로 몇 번 포트,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트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죠. 요즘에는 방화벽 자체에 IPS 기능을 가지고 있고 IPS 자체에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서로 간에 구분짓기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방화벽은 포트 단위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될 포트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고, 유해 트래픽이나 어너멀리 트래픽은 IPS가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IPS하고 방화벽이 있는데 IPS가 위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방화벽이 위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IPS가 위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죠. 외부에서 공격 트래픽하고 정상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IPS에서 비정상 트래픽을 전부 다 차단을 시킬 테니까 정상 트래픽만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방화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 트래픽, 공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오픈되어 있는 포트로만 접근을 허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포트는 차단을 시켜서 결국은 우리 쪽에서 포워딩하기로 한 트래픽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화벽이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방화벽이 위에 있으면 똑같이 정상 트래픽하고 그 다음에 공격 트래픽, 유해 트래픽이 들어올 겁니다. 방화벽에서는 포트 단위로만 오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하는 것이 일단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포트다. 저희는 80포트에 대해서 웹 서비스를 웹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상 트래픽이든 아니면 비정상 트래픽이든 포트 단위로 해서 허용할 룸들은 허용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밑에 IPS가 비정상 트래픽을 차단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위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거죠. 결국은 나오는 트래픽은 동일해요. 그런데 나오는 트래픽은 동일한데 IPS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이게 가장 정상적인 디자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방화벽에서 오픈시켜줄 수밖에 없는 트래픽들, 그 트래픽들 중에서 유해 트래픽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유해 트래픽을 차단을 시키도록 만든 게 IPS가 처음 생긴 이유예요. 그것을 제가 아는 게 제가 CCI를 2003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CCI 딸 당시에 2002년, 2003년, 2004년도 그때 처음에 IPS가 나온 시점에 IPS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IPS에 대해서 탑레이어를 했었는데 그때 탑레이어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할 때 IPS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 못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둘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곳이 더 많거든요. 뭔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팅을 했을 겁니다. 제가 IPS 제품을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로 막 소개를 하겠죠. 팔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PT도 하고 전부 다 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밑에 있는 데다가 딱 갖다 놨는데 그때 고객들이, 초창기 고객들이 전부 다 하던 얘기입니다. 방화벽이 자꾸 다운되니까 방화벽의 부하를 좀 감소시켰으면 좋겠다. IPS를 좀 위쪽에 둬서 방화벽을 좀 부하를 좀 줄이자. 방화벽이 포트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DMZ로 가는 거, 내부로 들어오는 것 해가지고 CPU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일단 비정상 트래픽에 대해서 위에서 먼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보안 장비는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IPS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IPS는 유해 트래픽하고 어노멀리 트래픽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룰들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웜이라고 하면 웜에 대한 패턴이 변경될 때마다 들어가서 적용을 해야지만 돼요. 자, 그런데 IPS가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그 룰 자체를 굉장히 많은 룰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룰을 적용하다 보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구조는 방화벽에서 트래픽을 차단할 것 차단하고 허용된 트래픽만 보냈기 때문에 부하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다양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앞에 거를 더 쓰느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구축 비용을 좀 최소화시켜보자. 자,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 있고 위에 인터넷이 있고 DMZ 구간이 있고 뭐 DMZ이 1, 2, 3로 막 나눠질 수도 있죠. 그리고 내부망이 있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허용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방화벽은 허용을 하니까 IPS를 DMZ1에도 IPS를 갖다 놔야 되고 2에도 갖다 놔야 되고 3에도 갖다 놔야 되고 유저 쪽에도 IPS를 갖다 놔야 돼요. 이러면 너무 구축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인터넷으로 들어올 때부터 IPS가 유해 트래픽을 차단시켜버리면 어느 구간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방화벽 뒤에 IPS를 갖다 놓으면 방화벽 포트별로 IPS를 갖다 놔야지만 됩니다. 방화벽에 오픈시켜 놓은 포트는 전부 다 트래픽이 유해 트래픽이든 아니면 정상 트래픽이든 전부 다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자, 어쨌든 인터넷 쪽은 보안을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 중요한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뚫리는 게 인터넷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해커들이 굉장히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툴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언제 깨지느냐가 문제지 항상 깨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해커들이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입니까? DMZ 구간이죠. 자, 외부의 웹 서비스나 아니면 이메일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방화벽을 통해서 DMZ 구간이라고 하는 구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구간을 만들게 되면 해커든 아니면 일반 유저든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보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웹 방화벽이나 아니면 이메일 스팸 방지 시스템 같은 걸 갖다 놓죠. 어쨌든 이렇게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자와 해커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의 사용자가 해커라 하더라도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부의 사용자들이 있죠. 우리 내부 유저들입니다. 우리 유저들이 DMZ 서버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방화벽을 이용해서 DMZ 구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때 해커들이 많이 노리는 게 뭐예요? 세션이 들어오면 이 세션을 인터셉트해서 그 세션을 이용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외부 서버 DMZ하고 내부 사용자가 통신하기 위해서 세션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션을 이용하는 거에 같은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DMZ 서버와 서버팜 사이에 내부 방화벽을 연결해 놓죠. 내부 방화벽이 없으면 유저도 DMZ 서버와 통신을 할 때 트래픽이 위에 인터넷 방화벽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고 서버팜에 있는 서버의 네트워크도 DMZ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방화벽 쪽을 통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DMZ 서버에는 웬만하면 포탈 정보들밖에 없죠. 포탈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밖에 없고 주요 정보들은 전부 다 서버팜에 있어서 DMZ에서 고객이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DMZ 서버가 서버팜에서 정보를 얻어서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전부 다 해커가 전부 가로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한 게 내부 방화벽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금융권이나 이쪽은 대부분 되어 있죠. 이게 왜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요. 내부 방화벽이 왜 필요하느냐? 내부 방화벽은 자 보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 해커가 들어오든 일반 유저가 들어오든 외부 DNS 서버를 통해서 공인 IP 어드레스를 알려주면 위쪽에서 인터넷 방화벽을 통해서 사용자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 사용자들은 위쪽으로 트래픽이 전달이 되면 인터셉트를 통해서 해커가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DNS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동일한 웹에 대해서 페이지에 요청을 하면 사설 IP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DMZ 서버는 인터페이스가 두 개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공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랜카드, 그리고 사설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랜카드. 그래서 사설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내부 사용자가 통신을 하고 외부 사용자는 공인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용자와 내부에서 들어온 사용자가 서로 간에 트래픽이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방화벽을 통해서 당연히 DMZ 서버가 서버펌하고 통신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커가 내부에서 DMZ 구간으로 통신하는 트래픽을 가지고 내부로 유입돼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 사용자는 외부 쪽으로, 내부 사용자는 내부 쪽으로 통신을 하도록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망도 좀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세팅하고 설계하는 구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대외기관이라고 하면 뭐 엑스달25나 아니면 이런 케이블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문을 보내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금융권이라고 봤을 때요. 그런 네트워크였다가 요즘에 이제 전부 다 TCP/IP로 다 바뀌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기관하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 예전에는 DMZ 구간 1, DMZ 구간 2 이렇게 만들어서 DMZ 구간 2를 대외기관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TCP/IP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망에서 들어온 트래픽이 백본을 통해서 내부로 유입이 돼서 어떤 유해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웜이 감염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내부 방화벽을 뒀을 경우죠. 내부 방화벽을 뒀을 때 내부 방화벽하고 대외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라우터나 VPN을 두고 그 다음에 대외기관을 연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면 고객들하고 얘기를 할 때 과거에는 DMZ 구간 쪽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부 방화벽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DMZ 구간도 그렇고 대망 서버도 그렇고 서버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자원들도 다 모아놨어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를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일반 사용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담당자나 아니면 서버 담당자, 인프라 쪽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겠죠. 관리자 항상 피곤해 지쳐 있어서 또 술 먹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항상 들어서 자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네트워크 저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이어 2 스위치를 통해서 백본 스위치 통해서 서버팜 스위치 통해서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죠.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일반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위치를 통해서 백본 스위치 통해서 서버팜 스위치 통해서 일반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L3 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 L3 스위치는 뭡니까? L3 스위치는 별도로 서버팜 스위치랑 연결이 돼서 관리 콘솔용으로 연결되기 위한 링크로 연결이 되는 스위치예요. 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관리 쪽 네트워크를 외부의 사용자가 알게 되면 해킹을 하든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관리 쪽으로 가서 서버를 전부 다 망가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을 확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외부에서 저 네트워크에 아예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얘는 VLAN만 나눠서 그냥 포워딩하는 거고요. 이 구간을 별도로 19168 1.0 또는 뭐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혀 다른 IP 어드레스 대역을 설정을 하고 이 네트워크는 유저 쪽에다가 광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19181 1.0 때는 아예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본 장비는 1918 1점대 네트워크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는 L3 스위치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가면 얘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니까 이 네트워크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해서 관리자 네트워크만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유저는 이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예 트래픽을 보낼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요게 이제 보안을 구성할 때 많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설계를 하거나 그럴 때 포스코 컨설팅 할 때도 그렇고 관리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요즘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AN 구간을 세팅해야 되겠죠? WAN 구간은 하도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WAN 구간을 하기 위해서 전용 라우터를 두고 그 다음에 WAN을 통해서 지점들하고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때 WAN을 어떤 서비스를 쓸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MPLS 서비스를 쓸 것이냐, 메트로 이더넷을 쓸 것이냐, 전용에서는 쓸 것이냐 이런 것들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뭔가 토폴로지를 만드시고 하시는 회사들이 많은데 당연히 토폴로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풀메시를 가져갈 것인지 파셜 메시를 가져갈 것인지 허브 앤 스포크를 가져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MPLS하고 전용회선하고 큰 차이가 나지를 않죠. 그런데 파셜 메시를 가져가거나 풀메시를 가져가게 되면 비용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구조로 WAN을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페일오버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DR 센터를 만들어서 DR 쪽도 전용회선으로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장비가 죽었을 때 VPN 쪽에서 통신을 해서 페일오버를 하게 할 것인지 회선은 이중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다 적용되고 나면 각각의 구성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전용회선일 수도 있고 MPLS일 수도 있고 메트로 이더넷일 수도 있고 아니면 MPLS 쓴다 그러더라도 UMPLS일 수도 있고 L2 VPN, L3 VPN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MPLS 요즘에 다 간다고 해서 MPLS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비용을 비교해보면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3번부터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비용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죠. 누가 더 싸냐? 견적부터 받아봅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 견적이 얼마인데 얼마 안에 돼야 되니까 여길 연결하지 말자. 거꾸로 가는 거죠. 처음에 목적이 있고 돈을 나가는 게 아니라 돈부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돈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엔지니어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왼쪽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점의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죠. 자, 본사에 있는 주요 자원을 지점에 있는 사용자가 사용을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점의 네트워크에도 스위치가 있고 라우터가 있어야지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용회선을 통해서 라우터와 라우터 메트로 이더넷이라 면 스위치와 스위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을 이중화, 물론 돈이 많은 회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용회선이 죽으면 VPN을 통해서 한번 백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VPN 장비를 두고 IPsec VPN 통신을 통해서 백업 경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백업 경로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인터넷 트래픽 때문에 업무 트래픽이 방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전부 다 QoS를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는 좀 안 되더라도 업무 서비스는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업무 트래픽은 왼쪽으로 전용회선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트래픽은 IPsec VPN을 통해서 통신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IPsec을 통해서 본사의 다양한 보안 장비를 거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본사 쪽으로 트래픽을 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백업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우리는 인터넷 트래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해서 전용의 선이 죽으면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되면서 업무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라우팅에 대한 경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트래픽이 정확하게 포워딩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뭔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PBR을 많이 적용을 했었죠. 폴리시 베이스 라우팅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정책 기반의 라우팅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기반의 라우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라우팅 테이블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걔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IP SLA라고 하는 기술이 있죠. 시스코에서 IP SLA 기술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EM 기술이 있죠. 요즘에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IP SLA 같은 경우 트랙을 걸어서 특정 트랙에 대해서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터 같은 걸 유지를 하는데 30ms를 초과하게 되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다른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지정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스태틱으로만 만들어갔습니다. SL을 이용해서 이 조건에 만족되면 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 살아나고 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도 조건이 이러면 또 이게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스태틱으로만 구성을 했어요. 본사에만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고요. 자, 그것 때문에 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라우팅 프로토콜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업무 트래픽이 죽으면 원래 디폴트 루트 경로를 잡고 있다가 헬스 체크를 해서 본사의 장비에 헬스 체크를 하다가 이 장비가 헬스 체크가 안 되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없애고 OSPF 경로를 살려서 둘 사이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 디폴트 루트로 잡고 있겠죠. 인터넷이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헬스 체크에 실패하면 우리 내부 네트워크가 10.0.0.0이면 디폴트 루트는 없애고 10.0.0.0 스태틱 라우팅이 만들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 수가 있었느냐. 디폴트 루트 경우 있고 이쪽엔 자세한 네트워크 정보 받고 있겠죠. 그러다가 10.0.0.0 네트워크를 서브넷으로 8비트 네트워크를 잡아주면 물론 디폴트 루트에 의해서 가기도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면 자세한 네트워크 정보를 우선시하다가 자세한 네트워크가 죽으면 이쪽으로 트래픽이 전달이 되는데 그때 인터넷을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이 디폴트 루트 경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업무 트래픽을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됐었죠. 그런데 업무 트래픽 때문에 업무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을 주 링크가 죽으면 왼쪽이 죽으면 인터넷망을 디폴트 루트를 삭제를 시켜서 못 가게 하고 얘를 전용으로 업무 트래픽 백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이 이제 IPSL이나 아니면 EM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다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음과 같이 우리는 왼쪽을 통해서 업무 트래픽을 사용하도록 만들었고 인터넷 트래픽은 IPsec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죠. 본사의 IPsec VPN을 어디에 위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인터넷 사용자가 트래픽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부로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요즘에 뭐 망분리 같은 솔루션을 많이 적용하긴 합니다만 망분리 부분은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망분리 부분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유해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지점에 있는 영업사원이 외부에 가서 노트북 갖고 영업을 하다가 집에 가서 감염이 돼서 다시 지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유해 트래픽이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해 트래픽을 또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안하고 떠드는 거죠. 그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용 회선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라우터랑 연결이 돼야 되고, 메트로 이더넷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스위치랑 연결이 돼서 라우터를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라우터랑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라우터를 또 두기는 애매하니까 당연히 백본 장비와 라우터 사이에 보안 장비들을 두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지점에서 감염된 유해 트래픽이 본사로 들어오는 것은 차단이 가능하지만 지점에서 지점으로 유포가 되는 것은 차단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메트로 이더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위치랑 직접 연결이 되니까 라우팅이 되려면 위에 라우터를 거쳐야지만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안 장비를 스위치와 라우터 사이에 집어넣게 되면 내부로 유입되는 트래픽도 차단이 가능하고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차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웬 서비스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케이스 1, 케이스 2라고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하는 세미나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본사에서 VPN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많이 세팅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화벽이 있고, 보안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IPS도 있고, 디도스 장비도 있고, 방화벽이 있고, 그 다음에 VPN이 DMZ 구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DMZ 구간의 VPN이 백본망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죠. 마치 VPN망을 전용 회선처럼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점의 VPN이 IPsec VPN으로 다음과 같이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가 풀린 트래픽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점에 있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였다. 그런데 집에서 웜에 감염돼서 가지고 왔다. 라고 하면 그 트래픽이 VPN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텐데 중간에 보안 장비들은 IPsec으로 암호화가 돼 있으니 저 트래픽이 유해 트래픽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트래픽이 들어와서 여기서 암호화가 해제되고 나오는 순간부터 유해 트래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화벽 뒤쪽에다가 VPN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VPN에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가 웜인지 아닌지 유해 트래픽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지 않고 이 중간에 실제로는 스위치가 있는 거고요. 스위치 쪽에 연결해서 VPN에다가 공인 IP 어드레스를 주고 트래픽이 암호화가 풀린 것을 방화벽을 거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VPN 경로는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고 인터넷 트래픽은 방화벽 거쳐서 트래픽을 전달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모든 보안 장비들이 이 VPN에서 나온 거에 대한 유해 트래픽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부분 내부 사용자들이 외부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을 했고 외부의 고객들이 우리 DMZ 구간의 서비스를 요청해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 아주 그냥 홈페이지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대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학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전부 다 DMZ 서버를 갖다 놓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DMZ 구간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DMZ 구간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자, 이 구조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유저가, 우리 내부 유저죠. 우리 내부 유저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면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은 실제로 전체 회선의 5%도 안 되고 대부분이 다운로드 서비스죠. 외부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URL을 찍으면 URL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내부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런가 하면 외부 고객이 우리 DMZ 쪽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요청을 하면 우리 DMZ 쪽에서 웹 정보를 주든지 어쨌든 어떤 정보를 주는 거니까 대부분이 업로드 서비스입니다. 자, 우리 내부 사용자는 다운로드 서비스, DMZ 구간은 업로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지점의 사용자의 다운로드 서비스, 지점도 인터넷을 사용할 테니까요. 이 다운로드 서비스가 본사 입장에서는 업로드 서비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의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외부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DMZ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부에다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점점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외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터넷 전용 회선을 끌어서 지점하고 VPN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도록, 그러면 지점 사용자도 다운로드 서비스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성을 하고 나면 메인 처음에 있었던 엔터프라이즈 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성이 전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기본적인 토폴로지를 보시면 회사들에 가시면 토폴로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서버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네트워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동일한 토폴로지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기술들이 서로 간에 다 틀려요. 모든 회사가 다 틀립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토폴로지만 가지고 야, 이거 네트워크는 다 똑같잖아, 저기하고 여기 똑같잖아, 2시간 안에 그려, 뭐 이런 소리 들으시면 반드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 세미나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KT리의 gmconsulting.co.kr로 메일을 주시면 언제든지, 뭐 저희 수강생이 아니면 메일을 못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강생의 친구분들이 묻는 질문도 나왔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하고 이제 앞면 튼 사이가 된 거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이 못 나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이스입니다. 제가 보이스를 잘 모릅니다. TP에서 강의를 할 때 아사도 강의했고 뭐 보안 쪽이나 와이러스 쪽은 탑레이어 쪽에서 탑레이어입니다. 어바이어 쪽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와이러스도 알고 좀 그런데 제가 보이스 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